안녕하세요. 예, 1, 2월달 코로나 때문에 푹 잘 쉰 이율입니다. 어, 지금 1, 2월달에 아마 이제 강의 내용들은 다들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1, 2월달에는 일단 기본 개념 이해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건 또 한번 잔소리 좀 드리겠지만 3, 4월까지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그냥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제목이라도.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좀 활용하실 때 제목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제목을 좀 활용들을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는 용어들 좀 정확하게 반복해서 읽고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는 5, 6월 달부터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뭐 기출과 관련되는 설명들은 이제 차차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크게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범위를 좁혀서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걸로 합격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범위를 넓게 세우시게 되면 나중에 소화가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면 그만큼 나중에 이제 번아웃이 와요. 예, 중간중간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합격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3, 4월 달은 조금 또 작년 했던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이번 사실 제 의도는 1, 2월 달에 기본 개념하고 심화 강의를 같이 올렸던 이유가 1, 2월 달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고 3, 4월 달은 그 기본 개념을 좀 다지는 차원에서 제공을 해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3, 4월은 여기 나와 있는 일반화 습득이라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통합적 사고입니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한 문제를 한 가지 주제를 한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막 지문을 섞어 버립니다. 그럼 지문을 섞으면 그 지문이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들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3, 4월은 좀 그런 측면에서 일반화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할 건지 그쪽에 초점을 두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맥락에 따라서 좀 일반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습관들이 좀 필요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법률 위반 문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교재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봤는데 그 표현들이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예, 교재도 보면 그대로 나와 있고 행정법 파트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크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잘게 끊어서 지엽적으로 암기를 하시니까 이게 공부가 훨씬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시험이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좀 자주 읽어서 눈에 익혀져라. 그래서 눈에 익히고 그 용어들을 입에 붙여놓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맥락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좀 제발 부탁인데 구별해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내가 아는 것을 또 복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복습할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백지쓰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수업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내용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계속 다시 봅니다. 근데 맨날 눈에 들어오는 것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뭔가 공부가 계속 메꿔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백지 쓰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하신 다음에 모르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지금 올라져 있는 특강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재미난 거는 서울대 정치학 이해가 드디어 이제 작년에 심판이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원내각제에서 양당제 문제. 그죠?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매번 그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의원내각제 장단점을 그냥 공부하는 건 별로 의미 없고 정당 체제와 관련지어서 정리해야 되고 그걸 지금 주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 강원택 선생이거든요. 근데 그 강원택 교수가 이제 자기가 썼던 논문들이 대거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EBS 교재에서 봤던 그냥 단순하게 장단점
이런 걸 정리했던 것들과는 완전 틀이 바뀝니다. 맥락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원 내각제가 내각 총리 중심으로 되면 실제적으로 대통령제와 별 차이 없어요. 예,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양당 체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게 대통령제 장단점, 의원 내각 장단점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지문들을 보면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예,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온라인 특강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판단해 보시고, 한번 필요하신 것들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특강을 일단 활용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공부를 하겠다, 힘줘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온라인 특강들을 보시면서 자기가 아는가 모르는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주목을 하셔서 시간을 빨리빨리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합격을 하시려면 시간 활용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봅시다. 법교육 내용학 출제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문제가 보면 통합형 문제가 사실 증가를 했습니다. 2문제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문제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37조 2항하고 법률 유보,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 그 다음에 계약과 청약 철회, 이거는 이제 민법하고 경제법이 이제 결합된 겁니다. 그죠?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뭐 출제가 됐으니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다. 그렇게 하려면 제시문이 길어진다. 제시문이 길어지려면 우리가 각각의 내용의 맥락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기본 개념을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 전달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맥락을 통해서. 그 맥락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제시문을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의 내용 중에 딱 결론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려고 하면 이게 맥락이 적용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주의 있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법 같은 경우에는 한 4문제 정도였는데 이걸 분야별로 나누게 되면 거기 나온 대로 파트별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기본권 총론 파트에 한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신체 자유 문제였는데, 신체 자유는 올해도 한번 주의 있게 잘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올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유력한 건 영장실질심사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강론, 그 다음에 37조 2항,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에도 재형법정주의, 법치주의 연결해서 문제가 나왔었고, 민법 총칙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가 2문제입니다. 제한 능력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의 정의죠. 청약과 승낙.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뜯어보면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제시문에 합해놓으니까 이게 순간 당황스럽잖아요. 그거는 이제 맥락이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및 참고 교재 나오는데, 일단은 기출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일단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교육 내용학 강의 일정을 보시면 8주 잡혀져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면 8주를 갑니다. 그리고 진도가 다 나가면 8주는 자율학습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학원 강의를 계속해서 복습을 따라 하시다 보면 밀린 부분이 좀 발생하고요. 그 다음 좀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틈을 좀 두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강론화 통치 구조로 온라인 수강되어 있는데, 이거는 X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걸 생각을 좀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저녁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마치고 이 수업 마치고 나면 대학원에 바로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했는데 방법을 좀 바꾸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OT는 이 정도 할까요? 이해가 다 되셨죠? 예. 자, 그럼 교재를 한번 펴봅시다. 자, 법의 기초 파트가 있고 법의 기초 파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일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개관을 구조를 좀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릴 거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페이지에 사회규범으로 법과 부채주의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 거는 1번 사회규범입니다.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의 의미 특성되어 있는데 사회규범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수업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건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규범에 어떤 것이 있고 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법의 특징 중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건 18페이지. 거기 3번입니다.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조직규범, 행위규범, 재판규범. 이걸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규범과 법이 나옵니다. 사회규범과 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법과 도덕, 법과 관습법의 차이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와서 20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21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는데 법과 도덕 그 중에서 반드시 밑줄 치워놓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외면성과 내면성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합법성과 타율성, 도덕성과 자율성 이걸 반드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옆에다가 하나 메모를 하세요. 법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국가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도덕은 사회라고 적으세요. 자, 그렇게 하고 22페이지 가시면 법과 관습의 구분이 나오는데 관습과 관습법은 다릅니다. 일단 이걸 먼저 확인을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관습과 관습법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로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사회로 오면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법치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인치죠. 인치. 사람이 다스리는 것. 인치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치주의 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인치주의 때도 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맥락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형식적 법치주의, 실제적 법치주의 넘어왔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키워드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형식적 법치주의 24페이지에 2번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죠. 합법성에다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 법치주의 2번입니다. 통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당성을 강조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줄 자연법 사상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이 무엇인지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는 게 법의 목적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법의 이념입니다. 법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법의 이념에 따라 법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서 시험에 출제가 된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죠? 정의하고 한목적성이 나오는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목적성이 사례에 나와 있잖아요. 가운데 보면 양괄호 4번입니다. 37조 2항과 한목적성. 이걸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목적성은 한계를 유발합니다. 혼란과 불안전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전성을.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넘어가시면 법적 안정성인데 법적 안정성에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맨 밑에 보면 법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한 법의 요건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시면 4번 법적 안정성이 반영된 구체적 사례입니다. 예,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이념 상호 간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법 이념 상호 간의 관계는 잠시 뒤에 설명을 그냥 한꺼번에 드릴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그냥 적어보세요.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 규범의 구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법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추구하는 이데아는 뭐냐 하면 정의죠. 정의. 정의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거고 추상적인 거고 관념적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은 바로 한목적성과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목적성을 추구를 하다 보면 사회적 혼란이 올 때가 있고, 그럼 사회적 혼란이 오면 법적 생활이 불안하고, 법적 생활이 불안한 걸 막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현실적 이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영향력입니다. 그죠? 법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은 어떤 경우에 신뢰를 받을까? 그 다음에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첫 번째가 신뢰를 받는 경우, 실질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2번이죠. 실질적 효력. 이거는 법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언제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복종을 할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넘어가시면 법의 형식적 효력이 나옵니다. 형식적 효력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시간적, 장소적, 대인적 효력입니다. 자, 시간적 효력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은 딴 게 아니고요. 바로 소호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소호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가시면 장소적 효력이 나옵니다. 장소적 효력의 키워드는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가시면 인적 효력이 나오는데, 인적 효력의 핵심은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법의 유형이 만들어졌는데, 법의 유형은 대단히 다양하다.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지면 법의 유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화가 되면서 사회적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럼 다양한 법들이 생겨나죠. 그 다양한 법들이 생겨나면서 법의 종류도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법과 실정법이라고 하는 걸 돼 있는데, 자연법은 정당성. 이 정당성의 문제는 도덕적 문제예요. 합법성은 법의 문제입니다. 그죠? 국가의 명령의 문제이고, 정당성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거는, 일단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련성입니다. 그거 하나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어떤 법교육의 내용은 실정법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가시면 법원이 나옵니다. 그죠?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성질입니다. 그죠?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일정한 형식 및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 법. 이게 성문법입니다. 그런데 관습법,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리, 이런 것들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문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성문법 체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련되는 법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은 거기 옆에, 장점 옆에 나왔던 키워드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법적 안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신축성이 단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문법은 이것에 교차되는 반대가 됩니다. 그죠? 반대. 불문법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관습법입니다. 그죠? 관습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점은 무엇이 될까요? 법적 확신, 바로 법적 인식입니다.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관행까지는 관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면 관습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유연성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적 불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가 나오는데, 일단은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개념, 동그라미 2번에 그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국내인의 관계, 외국인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하단에 국제사법을 일단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은 나와 있는데 국제법은 한번 옆에다 적어 보시죠. 국제법에 속하는 것들은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의 국제법규, 바로 국제관습법이죠. 대표적인 게. 조약과 국제관습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사법, 사회법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공법의 통치권은 법에 근거해서 행사해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 적어두실 거는 법치주의입니다.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내지는 원리는 법치주의다. 그 다음에 사법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적 자치가 우선한다. 사적 자치. 그 다음에 그 공법을 다시 하셔서 통치권은 법에 근거해서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통치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통치권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행정, 입법, 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이 가장 대표적이죠. 만약 사법을 통치권을 본다면 법에 의한 재판이 됩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 그죠? 법률에 의한 재판. 그 다음에 행정에 의한, 법률에 의한 행정. 그죠? 법률에 의한 행정. 이것들이 통치권은 법에 근거해서 행사해야 한다.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률 유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요. 법치 행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은 사적 영역에 개입한다 되어 있는데 사회법이 대표적인 건 세 가지죠. 사회보장법, 노동법, 경제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체법과 절차법이 나오는데 실체법은 법률 관계를 규율 합니다. 법률 관계. 그러니까 권리의 의무. 그 다음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적인 절차. 그게 바로 뭐냐면 절차법입니다.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그게 바로 절차법이다.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은 일반과 특별의 차이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딴 게 아니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 51페이지 나와 있는 거, 그 개념을 좀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적용하려면 법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의 해석은 왜 해야 되느냐. 그 법 해석의 필요성을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추상적인 법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건 53페이지 나와 있는 논리 해석. 논리 해석. 그래서 우리가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 외연을 좁히는 것은 확장해석, 축소 해석입니다. 그런데 속성을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들은 유추 해석과 물론 해석이에요. 그래서 유추 해석과 물론 해석은 속성과 관련되는 것들이고 확장 해석과 축소 해석은 외연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외연. 그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는 뭘 결정하냐면 속성이 결정해요. 성질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성질이. 그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적용인데 법의 적용은 3단 논법에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먼저 확정해야 되는데 사실 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증이죠. 입증. 그래서 우리가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56페이지에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 나오는데 입증 책임은 여기에 입증 책임은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자, 증거에 나와 있는 디귿 입증 책임 옆에다가 고의 과실 입증 책임이다. 고의 과실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에 의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과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으로 인정하는 건데 추정은 뭐뭐 한 것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간주는 뭐뭐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법 적용 시 우선해야 유의해야 되는 원칙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주로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 위기의 문제인데 2번 신법 우선의 원칙부터 해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까지는 전부 다 동의법 사이의 문제입니다. 동의법 사이의 문제. 동의법 사이의 문제. 그래서 동등한 위계 사이에 있는 법들 사이의 문제다. 그래서 동등한 위계 사이가 있는 법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신법을 우선 적용해야 되는데 신법을 우선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법을 우선한다. 그 다음에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는 법의 구조의 가장 핵심입니다. 법률관계는. 그래서 법이 규율하는 사회적 관계, 이게 법률관계인데 법률관계의 가장 핵심은 권리와 의무, 아니면 그 밑에 나온 대로 59페이지 맨 하단에 권한 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법률관계를 각각 규율하는 법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본 내용들을 전체로 한번 개관을 좀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사회 탄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바로 다원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갈등 해결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를 통해서 뭘 만들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던 게 법이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게 먼저 탄생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 규범에는 국가적 영역에 속하는 것과 사회 영역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면 사회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 규범은 대표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죠?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왕이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왕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거. 그래서 대표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 안에서 좀 이야기를 합시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당성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관행의 문제입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이러면 안 되고 우리끼리 한번 규칙을 만들어 볼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에도 보면 고수도배 규칙이 지방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은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들과 얘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뭐로 바뀌냐면 관습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죠? 관습법으로 바뀝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법으로 들어와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를 해줘야 된다. 이건 도덕적인 건데 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규범에서는 결국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뭐가 열리는 거죠?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치주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혁명 이전까지는 뭐가 존재했습니까? 인치가 존재했잖아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 그죠? 그래서 법치주의의 의미는 사람이 다스리는 인치에서 이제 법으로 다시는 법치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들이 처음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합법성만 강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합법성이 이 법이 강조하는 게 바로 가치가 합법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법성만 지키면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나쁜 결과라고 하는 이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은 이거는 법적인 판단이 아니죠. 정당성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법을 판단할 때는 법을 위반했다, 위반하지 않았다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나쁘다, 좋다로 판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판단은 도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당성의 문제, 이 나쁘다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성도 중요한데 법이라고 하는 게 정당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립하는 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당성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엇과 무엇이 만나게 되냐면 이 정당성의 문제가 바로 자연법과 도덕이 만난 지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법은 우리가 대표들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 내에 존재하면서 그 법이 나쁜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도덕이 자연법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에 따라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치주의에 따라 법을 만들려면 제일 첫 번째 뭘 세워야 됩니까? 법의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탄생하는 게 바로 법의 이념이죠. 그래서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아주 이데아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상적인 목적.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조건 이상과 현실에서 구현되는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상적인 목적은 당연히 정의죠. 그런데 현실에 적용하려면 정의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한목적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한 정의가 정의냐? 그죠? 여러분들이 말한 정의가 정의냐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정의가 어떻게 해서 정당한지에 대한 입증이 안 되면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해요. 내가 말한 게 정의다. 그죠? 요즘에 보면 이제 검찰하고 딱 그렇잖아요. 검찰이 말하는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 정의가 있고, 막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목적성은 사회적 갈등과 그 다음에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목적성의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뭐냐면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수단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득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문제점 해결에. 자,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득권을 일단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법으로 내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 보호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법이죠. 그러니까 신법으로 지금 이제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막는 것.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소급표 금지입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법의 이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적 맥락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꿀 겁니다. 교재에 있는 순서를 좀 바꿀 건데, 법의 이념에 따라서 이제 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법의 종류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법의 종류들은 가면 갈수록 법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지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외국인들도 막 들어와요. 그러면 또 외국인들과의 갈등 문제 또 해결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프라인만 살았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막 살아요. VR에서 요즘 땅 따먹기가 발생하는 거 아십니까? 빨리 여러분들도 공부 끝내고 VR 세계로 가셔서 아이템을 빨리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아이템이 돈 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 맥락에서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의 종류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가면 갈수록 복잡해진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기준에 따라 이 복잡한 법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에서 아까 사회적 영역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실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증명의 문제입니다. 자연법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정법은 증명이 돼요. 이거는 경험 가능성, 증명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법원의 존재 형식이 이제 문제인데, 법원의 존재 형식의 문제도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절차에서 만들어진 법, 성문법이죠.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그 다음에 이제 성문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불문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문법에 이제 보시면 사회적 영역에 있던 대표적인 법이 바로 뭡니까? 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 조리.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문법과 불문법, 얘들은 전부 다 실정법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관습법은 절대 자연법 아닙니다.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불문법도 바로 실정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나눠지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영역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식인데, 그 영역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식이 바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문제입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일반법과 특별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와 있는 대표적인 법들 중에 보면 법률 관계를 구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관계를 명시하는 것인지, 그래서 법률 관계 구제, 그 다음에 명시, 이걸 가지고 나누는 법이 실체법과 절차법의 문제입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얘들을 또 법률 관계, 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하나는 권한,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권리와 의무의 문제. 법률 관계에서 권한으로 주로 권한이 중심이 되는 법은 당연히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와 의무가 중심이 되는 법은 사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법의 영역에 공법이 들어오는 경우, 이걸 우리가 공법의 사법화, 사법의 공법화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사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법에는 사회보장법, 노동법, 경제법 세 가지 파트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의 종류를 살펴봤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법들이 가지는 영향력의 문제. 이게 바로 법의 효력의 문제입니다. 그죠?
법의 효력의 문제. 그래서 법은 일단 국민들이 복종을 해야 됩니다. 법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실질적 효력의 문제죠. 그러면 언제 복종을 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복종을 하는 건 당연히 법이 법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이 법다울 때 국민들이 동의와 지지를 보내야 됩니다. 법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복종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효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이 적용될 거냐 그 이야기인데, 이 시간적 효력의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새로운 법이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그 문제예요. 시간적 효력의 문제는 새로운 법이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그래서 신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문제. 신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신법을 어떻게 다뤄야 되죠? 갑자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너의 권리 박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법을 다룬다는 이야기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소구표를 금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신법만 문제가 되느냐. 국법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까? 국법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있던 법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그래서 국법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다 됐는데. 그래서 국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문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적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국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문제는 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관계되는 문제가 바로 추구표의 문제입니다. 국법으로 쫓아간다는 이야기죠. 추급한다는 이야기니까. 예. 그러니까 소구표의 문제는 신법이 여기에 있고 신법이 이쪽으로 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구표의 문제는 국법이 이렇게 있고 폐지됐는데 앞으로 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의 방향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이제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 주권과 관련되는 문제. 즉, 통치권과 관련되는 문제.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한다. 당연히 자기 영토 내에서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죠? 장소적 효력,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속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무조건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안 가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대인적 효력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효력이 미치느냐 그 이야기인데 당연히 국민에게 미쳐야 되겠죠. 그 국민에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속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상관없이 아시겠죠?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법의 효력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제 법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럼 법을 적용하기 전에 앞서서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법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법의 추상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걸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 도대체 법은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이걸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유권해석, 무권해석인데 유권해석, 무권해석은 잘못된 분류 방법이고요. 법학통론에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물리 해석과 그 다음에 논리 해석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공부를 이제 하시는 분들, 로스쿨이나 법대에 계시는 분들은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제가 주로 강의 때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이 이제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서 법을 해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해석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해석 방법을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설명 좀 드려봅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입니다. 개념. 그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개념은 기본적으로 속성과 외연으로 나누십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징.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고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을 가진 것들 중에 법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법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경계선을 늘렸다 좁혔다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는 외연이라고 하는데 외연과 관련되는 문제가 바로 늘리는 것 확대입니다. 그죠? 좁히는 것은 축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속성을 바꾸어서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이 있는 상태에서 늘렸다 좁혔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법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없는데, 그걸 이제 적용하려면 속성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속성을 바꾸는 것, 속성을 변경시키는 것, 이건데, 이것 관계되는 게 바로 유추 해석과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은 이미 기입형으로 한번 출제가 됐죠. 당연 해석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판사들도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힘들어요. 법학자들도 이 두 개 구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법률 전문가들도 잘 못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확대 해석이냐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예가 아니면 이거는 항상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들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해석 중에 하나가 속성에 비추어 또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 해석입니다. 그렇죠? 반대 해석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독서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 해석 방법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책을 읽을 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법 해석의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법을 해석을 했으면 이제 법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적용이 필요한데 적용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3단 논법으로 적용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미 사고 치기 전에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고 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대전제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대전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법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소전제입니다. 그죠? 소전제.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사건에 적용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판결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결. 어떤 사건에다가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절차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형법이 있단 말이에요. 살인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살인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형사소송을 통해서 살인죄가 확정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아파트 주인인데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네? 그럼 내가 아파트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민사소송이죠. 그러면 이 소송을 통해서 내가 아파트 주인이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살인죄다.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지으려면 요 사건이 이 법에 해당되는지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사실의 확정 문제입니다. 사실의 확정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정하려면 내가 아파트 주인이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걸 확정해 주려면 거기에 필요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시체. 그죠? 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죽이는데 활용한 도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실제적으로 발생될 때도 있지만 증거가 발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증거를 가지고 들이미는 것을 우리가 입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입증은 뭘 입증하는 거냐? 그 입증하는 내용이 바로 누군가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고의와 과실 입증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죠. 가해자가 할 일은 없잖아. 나 나쁜 놈이에요.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고소인, 원고, 이 사람들이 기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누구냐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입증을 못하게 되면 이 재판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재판이 좀 재미난 게 뭐냐면 검사가 입증을 못하는데 판사가 입증을 해줘요. 이런 재판은 사실 잘 없거든요. 보다 약간 요즘에 참 재미난 것들 너무 많이 보는데 어쨌든 검사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고 쪽에서 검사 쪽에서 형사사건은 전환되는 경우 없는데 전환되는 거는 주로 보면 민사에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입증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원고가 입증을 안 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피고 쪽에서 입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피고 쪽에서 입증을 하는데 면책이 될 수 있는 입증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입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간 책임하고 그 다음에 무과의 책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면책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쪽은 원고가 입증을 해도 이건 피고가 입증을 하는 건데 중간 책임의 경우에 면책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과실 경우에는 면책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은 증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유심증주의인데 이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실제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심증주의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한 7, 8년 전부터 떠들고 다녔던 게 한명숙 국무총리 사건이었는데 그걸 항상 수업 시간 예를 들었거든요. 강의 시간 때.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현재 돈을 준 사람은 안 줬다고 하는데 판사가 네가 준 거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심증입니다. 법관이 판단하는 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법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증거가 불완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추정제도와 그 다음에 간주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추정을 해주냐면 이거는 개연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회현상은 실제적인 당사자가 체험을 한 것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체험을 한 것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그게 100% 진실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현상의 대부분 특히 판결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확률성의 문제예요. 개연성의 문제. 그러니까 개연성이 판단되는 경우는 추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냐? 개연성이 없을 때 확률성과 관계없이 해주는 게 바로 간주입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추정해 주는 것, 그 추정에 대해서는 이쪽은 반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추정을 기각을 할 수 있어요. 추정 자체를 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는 개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정을 통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뭘 통해서 해야 되냐? 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간주를 깨야 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깨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대전제가 되는 이 법은, 이 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가 있냐면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만약 행정법이라면 이 법률 관계는 행정과 국민의 관계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법이 민법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인과 사인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 관계는 대부분 다 통치권, 이걸 우리가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 법적으로는. 이 권한과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 문제예요. 헌법 같은 경우에는 통치권과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죠. 행정법의 경우에는 행정 권한과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와 관계 문제예요.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도 권한입니다. 형벌권과 국민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법의 경우에는 국민 대 국민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권리가 있고 누가 의무가 있고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규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법률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살펴본다. 그래서 통치권과 국민의 관계 다루는 법은 헌법, 그런 법률 관계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통치권하고 국민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죠? 행정권하고 국민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벌권하고 국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 개별적인 법률 관계 다루는 법들을 이제 개별 법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권한과 국민이라고 하는 것, 이거 바로 공법적인 문제, 이걸 우리가 공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국민 대 국민의 관계 문제, 이거 사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법, 사법,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공법이 사법으로 들어오는 경우, 바로 사회법.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암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두 문자에 따라서 암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두 문자에 따라서 암기하는 것은 맥락도 없고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객관식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한데, 내가 책 전체를 보고 수업 실현까지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암기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저처럼 스토리를 만드세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쭉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장 안 된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스토리를 가지고 하셔도 지금 현재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큰 흐름을 정리를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탄생시켰고요. 사회를 탄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사회 규범에는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 규범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 규범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민혁명이 발생을 했고, 시민혁명이 발생하면 법치주의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틀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틀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갖췄으면 법은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느냐. 자, 이 기본이 틀어가지고 법은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법의 종류가 만들어졌고, 법의 종류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법이 이제 법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럼 법을 적용시키려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디에 시작되는 거냐? 이 법률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법률 관계에서. 자, 이게 법의 기초의 첫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되셨나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교재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